남녀 실장님께서 이게 녹화 좀 해달라고 이제 문자가 와서 좀 먼저 드렸는데요. 양해 부탁드리고. 그리고 오늘 이렇게 또 말씀드린 거에 대해서는 우리 남녀 실장님께서 녹화한 자료를 제가 넘겨드리면 그거 이제 인파트 해가지고 유튜브로 올려드리니까 그걸 한번 다시 또 참고해서 들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했던 내용 한번 복습 한번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장기수선 충당금을 쓸 수 있는 경우가 어떤 경우냐? 무조건 장기선 계획에 있어야만 쓸 수 있습니다. 1차적으로 장기선 계획에 반드시 있어야만 사용이 가능하다는 점이고요. 네, 이렇게 장기선 계획에 있어야만 이제 사용이 가능하다. 근데 없으면 쓰면 아무튼 안 돼요. 이게 긴급 지출이 됐든 소액 지출이 됐든 장기선 계획이 없는데 이거 써서는 안 된다. 이거는 이제 좀 굉장히 중요한 대목이죠. 당선 계획이 없는데 사용을 했다 그러면 단순히 과태료 10만 원 정도가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는 형사처벌까지도 받을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이렇게 요즘은 특히나 더 그래요. 그래서 지자체에서 고발 조치하고 형사처벌까지 받는 또 주민들이 이거 잘못했다라는 거예요. 장기선 충당금을 사용하는 경우는 이제 긴급공사니 머니를 빼고 나면 다 금액이 크잖아요. 큰 금액을 사용함으로 인해 가지고 그 책임도 많이 따르는데 계획이 없는 걸 그 큰 금액을 사용을 했을 때는 형사처벌까지도 받고 이제 그 부당이동 반항소송 혹은 손해배상 소송까지 이렇게 연결돼서 큰 피해를 입는 소장님이나 관리 주체가 있는 것이 요즘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장기선 계획이 없는 거는 어떤 경우도 쓰면 안 된다. 아무리 긴급해도 쓰면 안 된다. 계획이 있어야만 장기선 충당금을 쓸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 이거는 상당히 조심해야 될 내용이에요. 긴급하니까 뭐 총론 부분에 긴급 지출이나 소액 지출이 있으니까 계획이 없는 걸 막 썼다. 이거 절대 안 된다라는 거 눈여겨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장기생 계획에 수선 주기가 도래해야만 쓸 수 있습니다. 이건 원칙적인 얘기죠. 이제 수선 주기가 도래해야 된다라는 건 어떤 수선 항목이 있고 그 수선 항목에 대해서 내가 2024년에 공사를 예정하고 있다라고 계획을 세워놨다면 그때 한해서만 장기선 충당금을 사용해서 공사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는 예외가 있죠. 총론 부분에다가 긴급지출이라든가 소액지출 근거 규정을 두고 있다면 장기선 계획에, 1단계 계획에 있다면 이제 주기가 도래하지 않더라도 사용할 수 있다라는 근거를 마련해 두면 장기선 충당금을 쓸 수 있다라고 이렇게 허용을 해주고 있죠. 해석을 통해서 이거 어떤 해석을 통해서 하고 있죠. 그래서 그러니까 예외라는 건 그거예요. 수선 주기가 계획에 있는데 언제 해야 되겠다라고 계획을 세워두었는데 그 시기가 도래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총무 부분에 긴급 지출이나 소액 지출이 있으니까 난 사용하겠다라는 거고요. 여기서 한 가지 더 주의해야 될 건 긴급 지출이나 소액 지출을 하더라도 긴급한 사유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뭐 소액지출이나 긴급지출이라고 해가지고 무조건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뭐 무슨 문제가 있거나 또 대표회장님이 이거는 좀 했으면 좋겠다. 대표들 이건 했으면 좋겠다. 또 뭐 집주민들 이건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요구를 해왔을 때, 우리 소액지출 금액이 적으니까 조금 긴급하니까 무조건 할 수 있다라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객관적으로 봤을 때 소액이 됐든지 긴급이 됐든지 긴급한 사유가 반드시 존재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능하다면 여러분이 장기선 충당금은 그 금액이 작고 많고를 떠나서 또 주기가 도래했냐 않느냐를 상관없이 장기선 충당금을 쓴다면 반드시 그 사유를 기재해야 되잖아요. 지금 내가 긴급 지출을 할 거예요. 혹은 소액 지출을 쓸 거예요. 그러면 사용계획서를 반드시 제출을 해야 돼요. 그랬을 때 장기선 계획서에 어디에 그에 관한 근거할 수 있는 수선 항목인지 그 수선 항목을 써줘야 되고 사유는 무슨 사유로 어떤 긴급한 사유로 사용한다라는 것을 써서 사용계획서를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이제 되겠죠. 그다음에 이제 공사하고자 하는 수선 금액이 장기선 계획의 계획된 금액 이내라고 되어 있어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장기선 계획안에 계획된 금액이 2천만 원이라고 내가 계획을 세워놨어요.
그런데 실제로 공사를 하려고 보니 2천만 원은 넘어요. 그러면 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수시 조정을 통해서 당장 계획을 조정을 하고 공사를 해야 된다는 거죠. 또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죠. 나는 예측하기를 내가 계획 금액으로 설정해 놓은 금액보다 금액을 해놨는데 입찰을 하고 보니 이게 계획 금액을 넘는 거예요. 그건 참 난감하죠. 이럴 때는 일단 공사를 중지하고 수선 수시 조정을 통해서 장선 계획을 조정한 다음에 이제 사용하는 것을 사용하는 것이 우리 근거 규정에 의한 해석이다라는 것을 이해해 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까지 한다면 또 한 가지가 있어야 돼요. 사용 계획서가 제출이 되어야 돼요. 사용 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장기선 충당금을 쓰면 안 됩니다. 반드시 장기선 충당금을 쓸 때는 사용 계획서가 제출되어야 한다. 여기서 원칙은 사용 계획서는 장기선 계획에 대한 입주자 대표이가 어떤 공사를 하자, 또 어떤 계약을 한다, 또 어떤 지급을 한다, 이런 순차적인 절차가 있다면 맨 먼저 무엇부터 시작을 해야 되냐? 관리 주체가 사용계획서를 제출함으로써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입주자 대표이가 입주자 공고를 만든다, 혹은 이 공사를 해야 되겠다, 말하겠다, 이런 판단도 다 사용계획서가 제출하기 하면서부터 시작이 된다라는 것이 원칙이고요. 긴급 사용이라든가 소액 지출 중의 일부는 혹은 수선 예정연도가 도래해서 우리는 10월 달에 이제 공사를 하려고 하는데 좀 긴급한 사유가 발생을 했어요. 그러면 올해 안에 하는 거니까 좀 공사를 10월 달 할 예정이었던 걸 앞당겨서 할 수 있겠죠. 근데 지금 사고가 터져서 당장 해야 될 일이 생겼다. 그러면 사용계획서보다는 이제 공사가 먼저 이루어지고 사용계획서는 나중에 추인받는 형태로도 가능은 할 겁니다. 어떤 사용계획서가 제출되면 입주자 대표 의결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사용계획서는 사전에 제출하시는 거다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아무리 급해도 관리 주체는 관리 주체가 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소액 지출이 됐든 기급 지출이 됐든 장기선 계획이 주기가 도래해서 공사를 하든 무조건 그 공사를 결정하고 집행하는 건 누가 해야 돼요? 입주자 대표회의가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입주자 대표회의는 회장이 혼자서 독단적으로 문 소장님 우리 장기선 계획 이제 주기가 도래했으니 우리 공사합시다 라고 해서 되는 건 아닙니다. 반드시 입주자 대표회의에 이제 요 그, 지금 무슨 얘기죠? 우리 나오시는 지금 소리 잘 들리시죠? 들리시는 분 손 한번 이렇게 좀 표시해 보시길래. 알겠습니다. 입주자 대표가 그러니까 관리 주체는 이 장기선 충당금을 사용해서 어떤 행위도 할 수 없어요. 그건 누가 할 수 있느냐? 입주자 대표회의가 하는 거예요. 근데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이 그러면 혼자 할 수 있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법에는 입주자 대표회장이 할 수 있는 일은 딱 두 가지가 있어요. 뭐가 있냐? 아니 세 가지가 있네요. 그러니까 입주자 대표회를 소집을 하고 주재하고 그런 일들이 있죠. 그러면 그 회의에 대한 안정을 유지하기 위한 어떤 질서 유지권, 뭐 이런 것들이 이제 한 가지가 있고, 또 한 가지는 되게 맛있다 이거. 입주자 대표의 이 구성이 되면 구성 신고를 할 수 있는 사람, 그게 관리 주체가 하면 안 돼요. 반드시 누가 있냐? 대표 회장이 하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가령 이런 사례도 있죠. 관리소장이 입주자 대표가 구성이 되니까 시청에다가 이제 구성 신고를 했어요. 그런데 그 사례를 보면 어떤 사례냐 그러면 대표 회장이 감사가 뽑혔는데 감사가 마음에 안 들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를 어떻게 처리를 하고 새로 뽑아서 구성 신고를 하고 싶었는데 관리 주체가 소장님이 이건 이제 다 됐으니까 하고 덜컥 구성 신고를 했던 거죠. 그러자 대표 회장이 이제 나중에 감사 이제 처리하고 이제 구성식을 하려고 보니까 이미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소장님한테 얘기했죠. 이거 누가 있어요? 그러니까 소장님이 했다고 그러니까 시청에가 따지죠. 아니 이게 구성신고는 대표 회장이 하도록 돼 있는데 왜 관리소장한테 왜 받았냐? 그럼 무효다라고 주장하는 순간 바로 무효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리소장은 구성신고 하시면 안 돼요. 대행을 해줄 수는 있죠. 대행을 어떻게 해야 돼요? 원칙적으로 시청은
관리소장이 관리소 직원이 구성신고하러 오면 이임장을 받아야 돼요. 이임 증명서가 있는지를 확인해서 이임장 써줘야 되고 막 이러잖아요. 이제 그러면 또 복잡하죠.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떻게 하느냐 그러면 그런 걸 피하기 위해서 회장들 신경 안 쓰잖아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도 그러죠. 일단 내가 직접 우리 직원이 직접 시청을 방문해서 신고를 하는 게 아니고 등기를 보내요. 입주자 대표의 명의로. 그 등기를 보내서 이거 좀 해주세요라고 등기나 이제 내용 증명을 보내서 하면 그러면 이거 내가 이거 허락해주지 않았는데 왜 이 사람들이 했어요라고 주장을 하려면 자기가 그 등기를 보낸 그것에 대해서 내가 그 이임을 해주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 왜냐면 그때는 이임 필요 없고 이건 대행만 해준 거잖아요, 관리소에서. 그 이임받아서 직접 행위를 한 게 아니라 그 회장을 그 대행한 것이기 때문에 대행에 대해서는 임장이 필요 없거든요. 그러면 대행을 하지 말라, 내가 대행을 해야 하라고 시킨 적이 없다라고 주장을 하실 회장이 있다면 그분이 그걸 입증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상 어렵죠. 그러니까 여러분은 부송신고를 그 회장님으로부터 이임 증명서를, 그러니까 이임장을 받아갖고 하지 않는 것이라면 하는 게 좋지 않다. 경해야 될 일이 있다면 우편으로 보내라라는 것이고요. 아무튼 대표회장이 할 수 있는 일은 제가 두 가지까지 말씀드렸죠. 또 하나는 뭐냐, 관리 규약을 신고하는 것. 이것까지를 포함해서 대표회장이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 외에는 대표회장이 할 수 있는 권한은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 대표회장이 이 세 가지를 제외한 나머지 그 관리소장한테 야, 문 소장 이것 좀 저것 좀 해. 이거는 어떤 것을 의미하냐. 회장이 소장한테 뭔가를 지시한 것이 아니에요. 법률상 구조는. 그거는 뭐냐? 그냥 한 입주민 중에 한 사람으로서 민원을 제기하는 것이에요. 어떤 법적 효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입주자 대표 회의는 대표로서 행위를 하려면 반드시 뭐를 통해서 해야 되냐? 이혼의 조직으로 구성되어 있는 입주자 대표 회의에서 의결을 해서 그 의결된 내용을 가지고 관리소장한테 얘기를 했을 때 법적 효력이 있는 것이지 각자가 와서 입주자 대표 회장한테 아니 그 관리소장한테 관리수장한테 하는 얘기는 법적 효력이 없는 거다. 그냥 민원 제기한 것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장기선 계획의 그 집행은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요? 의결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사용계획서를 제출하면 입주자 대표가 그에 대해서 하실지 말지를 의결을 해야 이게 집행이 가능한 것이지 관리사무소장도 거기에 맞춰서 일정에 따라서 돈을 지급할 수 있는 것이지 입주자 대표 의결도 없는데 그 공사가 진행되는 것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래. 그다음에 이제 여기에 제가 있어요. 장기선 계획이 있어야 한다. 그다음에 수선 주기가 더 해야 한다. 그다음에 수선 금액이 이제 계획 근데 그 쉬쉬야 그 해야지 해야 그거는 놓칠 한다. 수도 있어. 그다음에 사행계획 제출해야 좋은 된다. 일이라고. 그다음에 입주자 대표의 사행계획 의결이 있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그것에 한해서만 그 뭐야 장기수선 충당금을 쓸 수 있는 것이지 그 외에는 절대 쓰지 않는다. 그러면 나머지 어떤 문제가 돼 있고 보수를 해야 될 일이 생겼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렇죠. 그때는 수선 유지비를 써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장기선 계획이 없는 것을 금액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누가 그 비용을 부담하느냐를 떠나서 장기선 충당금을 쓸 수 없잖아요. 그럼 뭔가 하긴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관리처에서. 그러면 수선 유지비는 당연히 쓸 수 있는 것이죠. 근데 문제가 있어요. 이게. 공동주택관리법상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장기선 계획에 없으니까 장기선 충당금 쓰지 않고 수선 유지비를 썼다는 이유만 가지고 문제가 되지는 않아요. 공동주택관리법상의 문제만 가지고는.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 금액이 크고 소유자가 부담해야 될 것이 분명하다. 그러면 그거는 또 관리 수선 유지비를 쓰면 또 안 되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럼 그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때는 그 수시조정을 통해서 그 장기선 계획에 포함시켜서 장기선 충당금을 써라 해요. 이게 이제 정답인데 그건 실질적으로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긴급해서 보수는 할 수밖에 없고 그런데 그 장기수선 충당금 계획에는 없으니까 장기수선 충당금 쓸 수 없고 수선 유지비를 썼다는 이유만 가지고 과태료를 부과했다? 그거는 맞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부과된 것들은 전부 다 빠져나오실 수 있으세요. 가장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장기수선 계획에 있는데 장기수선 충당금으로 그 계획은 도래하지 않았고 이걸 쓰기도 그렇고 안 쓰기도 그렇고 이게 장기성 계획에 포함이 되어 있는 건지 안 돼 있는 건지 이것도 구분하기도 어렵고 이게 문제인 거죠. 이제 그거를 이제 제가 이제 사례를 통해서 한번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그 원칙적으로 이제 장정 계획에 그 포함되어 있어야 되고 장정 계획에 포함되어 있고 긴급한 사유가 발생을 했으면 긴급 조치로 해서 사용할 수 있고 그래도 불구하고 계획에도 없고 뭐 이렇다 그러면 그거는 뭘로 써야 돼? 수선 유지비를 써야 되는 게 맞다. 다만 세입자들의 입장에서 나는 2년만 살고 나가는데 2년 이후에까지 그 내구 연한이 있는 비용이 많이 들어가고 자본도 그러니까 2년 이상 쓸 수 있다는 얘기는 재산적 가치가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자본적 지출이라고 하죠. 그런 정도의 금액이라는 이유로 세입자가 시비를 걸어왔을 때 이제 소장으로서 적절한 대응 방법이 없기 때문에 이 부분 주의해야 된다라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여기까지가 이제 지난번에 했던 그 강의 내용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장충금이라 해가지고 뭐 소유자 부담이 되고는 지난번 했던 내용이 전혀 넘어가고요. 수선유지라든가 수선유지에 포함되어 있는 그러니까 법률상 예시를 하고 있잖아요. 그 회계 기준이라든가 이런 데 예시하고 있는 걸 보면 수선유지비로 쓸 수 있는 것들은 여기다 예시를 하고 있어요.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지 않는 거라면 또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도 수선유지비는 왜냐면 장충금을 못 쓰니까 수선유지비 써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것도 수선유지의 일환이니까. 그랬을 때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뒤에 볼 거예요. 일단 수선이 쓸 수 있는 게 수선비예요. 자재라든가 인건비예요. 근데 이것도 좀 인건비라는 게 좀 문제가 될 수 있는 게 있는데 뭐냐면 예전에는 이번에 사업자 선생님팀이 바뀌어가지고 사업자 선생님팀이 이번에 바뀐 내용에 대해서 좀 강의가 좀 필요한데요. 인건비 지출이 참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수의계약으로 했는데 그럼 인건비를 관리소 직원들한테 뭐 지급을 한다든가 여러 가지들 하잖아요. 사람들 갖다 이런 것들이 좀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이에요. 이거는 그때 가서 좀 얘기하고 아무튼 자재와 인건비를 가지고 자체적으로 공사를 할 때는 이제 수선비를 쓰는 것이다. 그게 수선비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게 물론 이것 뜻이라도 자재를 구입해서 인건비를 줘서 내가 관리사무소가 주관하에 수선한다. 그런데 그게 장성 계획에 있는 수선 항목이다. 그러면 이거 쓰면 안 되죠. 그러면 수선 유지비라 해서 뭐 청소비에 쓰면 이거는 명백하죠. 이거 배관이 막혀가지고 배관을 뚫어야 되는데 거의 대부분이 막고 대부분 뚫으니까 한 3억 들어간다. 그래도 그거는 시설 유지비에서 수선 유지비예요. 안전점검비 그런 것 중에 대표적인 게 바로 그거예요. 그러니까 강남에서 그런 일이 한 번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전지 작업을 하는데 그 전지 작업 비용이 얼마냐? 1억이 넘었어요. 전지하는데 단지가 조금 컸고 그다음에 이제 소나무 바가지차 와가지고 이제 전지 작업을 하다 보니 1억이 훨씬 넘어가는 그런 금액이었는데 그러니까 금액이 넘어가는데 이거를 수선 유지비로 부과하자니 좀 그렇잖아요. 세입자들이 반발할 것도 같고 강남이다 그러니까 세입자 비율이 거의 한 65%가 세입자였다고 해요. 그러니까 세입자 반발은 뻔한데 이거 하기 힘들어요. 그래서 구청에다 물어봤고 그래서 구청이 국토부에 때가 이제 질의를 했던 거죠. 그러니까 국토부도 답변하기가 좀 곤란하니까 이제는 법제처에서 답을 해야 되는데 뭐라고 하냐 그거는 소유자가 부담해야 될 사항이 아니다. 그러니 장충을 하는 거 아니다. 이게 장충 계획에도 포함시켜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해석을 내렸어요. 그러니까 금액이 크다는 것만 가지고 수선 유지비가 아니다. 이렇게 판단하는 것은 아니랍니다. 근데 아니요, 일반적으로는 금액이 크면 아니 안 말어. 집 주인이 부담을 해야 되는지 세입자가 부담해야 되는 것도 옳지 않잖아요. 그런 문제는 남기는 해요. 하지만 법제처가 그렇게 기준을 정해놨기 때문에 아무리 배관 청소비가 뭐 1억이 넘어갔다 뭐 이러면 또 전지 작업을 하는데 1억이 넘어갔다 그렇더라도 그거는 수선 유지해야 된다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안전 점검비라 그래가지고 각종 점검비들이 있죠. 우리 건축물 정밀 점검이라든가 정밀 안전 진단이라든가 혹은 뭐 요즘은 또 이런 것도 있잖아요. 기계 설비 성능 점검이라는 게 있죠. 혹시 그거 하고 있으신가 모르겠네요. 그러니까 사용 검사로부터 1년 이내에 반드시 기계 설비 그러니까 뭐 지역 난방이라든가 이런 데죠. 이런 데들은 그 시설이 원래 가지고 있던 기능이 있잖아요. 그 기능을 적절하게 수행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전문가들을 통해서 그러니까 전문가한테 전문 업체한테
돈을 주고 와서 성능 점검을 해서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해라. 그렇게 문서를 작성을 해라. 라는 법이 있어요. 기계 설비 유지에 관한 법률이죠. 그 법에 의하면 2년에 한 번씩 그 기계 설비 성능 점검을 하도록 되어 있어요. 난방, 급수 이런 것들이죠. 그러니까 급수 설비 없는 단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무조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요. 그러면 재난 재해 예방을 위한 지침 뭐 이런 것들을 이제 그 수선지를 쓸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만 가지고 보면 여기에서 벗어나고 장기 수선에서 또 벗어나고 이런 것들이 존재할 수 있거든요. 그게 이제 이게 고민입니다. 자, 그리고 하나 이제 더 보면 그다음에 이제 그 뭐 아까 그 봤던 거나 그다음에 이제 그 이런 내용에 또 판단하는 것들 이거는 우선 충당금을 그 사용하는 기준이라 그래서 나온 기준인데 이건 좀 뒤에 한번 다시 한번 볼 거예요. 그러니까 장기 계획이 있냐? 근데 이게 참 웃기는 얘기예요. 왜냐면 내가 장기 계획을 세울 때 고분자 그러니까 지분 고분자 도망방수다라고 그 계획을 세웠어요. 그러면 우리 단지의 전체의 도망방수 하겠다는 계획을 세운 거거든요. 왜냐하면 계획을 세우면서 지금 여기 들으신 분들 있잖아요. 음소거 좀 해주세요. 여기 당이 좀 방해가 되거든요. 음소거가 안 돼 있어서. 그래서 각자 좀 음소거 좀 해주시라는 거 좀 말씀드리고요. 그다음 그 장생 계획이 돌아왔는데 우리 계획을 세울 때 이렇게 세워야 되는 게 맞죠. 우리는 그 10개 동 중에 한 개 동만 이번에 도막방수니까 우리탄 방수를 할 거예요. 그러면 항목을 10개 중에 이게 다른 거 나머지 빠뜨리면 안 되니까 10개 등 중에 9개는 2030년에 하고 2024년에는 한동만 할래요 라고 이렇게 구분을 해서 고분자 도막방수 1, 24년까지 한동만 2, 고분자 도막방수 2, 그 9개 동 그거는 30년, 2030년 이런 식으로 나눠서 계획을 세워야 되는 거죠. 자, 이렇게 계획을 세웠는데, 자, 이렇게, 그러면 이게 곤란한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자, 여기에서 그렇게 제가 말씀드리지도 안 하고, 그냥 고분자 도막 방수, 그렇게만 정해놨다 그러면 10개 동이 있다. 그럼 10개 동은 한꺼번에 뭐, 그때가 24년이다. 그러면 24년 한꺼번에 다 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때 여러분이 공사를 하는데, 10개 중에 하나만이라도 하면 그건 전체 수준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계획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래서 한 동이 전체 수준이니까 한 동만 하고 나머지 9개 동은 안 했어요. 그러면 이게 계획대로 지금 장점 계획을 한 건가요? 바로 29조 2항에 위반해가지고 과태료 1,000만 원인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러니까 이게 계획을 세울 때 최소 단위, 전면 쓰는 단위가 뭐 기능적으로 혹은 공간적으로 뭐 이렇게 구분을 하잖아요. 그 공간적으로, 공간적으로 이렇게 구분할 때 최소로 나누어서 그 계획을 세워서 공사할 수 있는 단위가 최소 단위인 거예요. 네, 그런 개념이라는 거. 그러니까 그 10개 동을 한꺼번에 묶어가지고 계획을 세워놓고 한 동만 하고 말아버렸다? 이게 절대 안 된다는 겁니다. 절대 안 된다는 말은 좀 어폐가 있지만 이런 사례가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인천에서 이런 사례가 있었죠. 10개 동 계획을 세워놨는데 한 개, 그러니까 당장 와서 보니까 한 개 동만 해도 되는 거야. 물새는 동은 한 동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한 동만 하고 공사를 마무리했어요. 그리고 계획을 다시 세웠어요. 20년 후로. 그런데 그 다음에 그 공사한 동 말고 다른 동에서 비가 새가지고 그 집에 물이 새서 박살이 난 거예요. 그러자 거기 살고 있는 분이 당연히 얘기를 하죠. 거기 동 대표하고 이제 합세해가지고 소장하고 대표장한테 아니 장전 계획에는 그게 왜 그 동 한 동만 하겠다라고 계획 세운 게 아니지 않냐. 고분자 도망방송을 10개를 전부를 해야지 왜 한 동만 했냐. 그런 너희들 계획들을 안 했으니 그 시청한테 이제 구청한테 야 이거 여기 과태료 때려달라. 이건 당장 계획대로 안 했으니까. 라고 주장을 해서 아주 공경에 처하는 그런 단지가 있었거든요. 그 이후에 만들어진 데 말이에요. 최소단위라는 말이에요. 그게 이슈화되면서요. 그래서 이게 최소단위라는 개념이다. 만약에 최소 단위로 해서 한 동으로 했는데, 부분수선 옆으로 부분을 할 수 있다라는 개념이고, 이 부분수선이 이제 금액이 너무 크거나 뭐 어쩌고 하면, 그거는 자율적으로 결정을 하라 뭐 이렇게 되어 있죠. 그것도 뒤에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뭐 이렇게 선진인가 뭐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러니까 이런 내용이 있더라. 어떤 시청에서는요, 그러니까 장기적 계획이 없고, 계획이 없어서 내가 선진위를 썼는데 그게 그 소유자가 부담해야 될 것이라고 판단되는 것은 수선진위를 부과하는 것은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용도 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자다라고
그 판단을 해서 과태료 1,000만 원을 때린 사례들이 있어요. 근데 이거는 잘못됐어요. 이거는 저한테 이거에 대해서 이런데 이거 맞습니까? 라고 해서 제가 자문을 해서 과태료 부과해서 이렇게 면제가 된 그런 단지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실질적으로 때렸다 하더라도 그게 말이 되는 소리냐? 어떻게 장충이 없는데 그럼 무슨 돈으로 쓰라는 말이냐? 그럼 뭔가 보수는 해야 되는데 그리고 장충이나 뭐야 장기성 계획이 없는 거라면 그 수선 유지 아니냐? 유지 관리 아니냐? 관리비 아니냐? 관리비로 썼는데 무슨 용도의 사용 목적으로 용도 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거냐라고 주장을 해서 빠져나온 사례가 있어요. 그러니까 좀 그런 부분이라 그러면 저한테 좀 문의하고 자문을 구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 이것도 지난번 하니까 이건 그냥 넘어가고요. 이제 사례로 좀 넘어가 볼까요? 그 이번에 이제 그 제가 이제 주택관리협회하고 여기 LH에서 수선 유지를 써야 되나 장충을 써야 되나 해가지고 그 어떻게 장충 계획을 세워야 될지에 대해서 이제 좀 연구를 좀 그 자문을 좀 해달라 해가지고 이렇게 만들고 있는 자료인데요. 여러분은 장충 계획을 세울 때 그 항목에 대해서 그러니까 액체방수잖아요. 예, 그 부분자 모르타르 마감이에요. 근데 모르타르 마감 계획에 있는 게 옥상에 올라가서 보면 모르타르로 마감이 되어 있겠죠. 근데 무조건 옥상에 모르타르가 깔려 있다고 해가지고 해당되는 것은 아니고요. 모르타르의 그 방수액이 그 섞여 있어서 그걸로 인해서 방수 역할을 하고 있는 경우에 하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의 아파트 옥상에 올라가면 이게 모르타르가 깔려 있다고 해서 여기서 말하는 모르타르 마감은 아니에요. 거기 밑에는 뭐가 있을까요? 모르타르 마감 이 부위에 있는 거는 보호 몰탈층이라고 그래서 바닥 부분에는 반드시 시트 방수가 되어 있죠. 그리고 그 위에 혹은 아주 오래된 아파트라면 아스팔트 방수가 되어 있겠죠. 그리고 그 위에 그 몰타르로 이제 8cm 이상을 덮어서 보호 몰탈층을 만드는데 그런 걸 말하는 것은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그런데 그게 무엇인지, 그러니까 반드시 장기 계획을 세울 때 여러분은 이 보호 몰탈층이 있고 우리 아파트 단지에 있으면 그것이 무엇인지를 정리를 해놔라. 그리고 그 정리를 한 그 보호 몰탈층을 어떠한 종류로 방수했는지, 액체 방수를 했는지, 아니면 누름 방수를 했는지, 이런 방수를 하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방수가 무엇인지를 여기다 기재를 해 놔라라는 것이 국토부 일권 해석이고, 그거는 어제 오늘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안 할 뿐이지. 언제부터 했느냐? 제가 알기로 제가 저거를 강의하기 시작한 지가 벌써 2011년부터 강의하기 시작했는데 그때부터도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근데 대부분 단지 잘할 뿐이죠. 그러니까 종류를 써놔라. 방수 계층이 뭔지. 그리고 그런 방수 중에 어디까지 이번에 우리가 할 때 어디까지 할 것인지를 기재를 해놔라. 범위를 써놔라. 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내용에 그리고 이렇게까지 해서 구분이 안 되니까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요거까지도 써놓는 게 어떻겠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면 자 여기에 예를 한번 봐보세요. 그러니까 기존 이제 몰탈 방수층이면 그걸 걷어내고 다시 한다. 라고 하면 이제 여기 A의 1이 되는 거고 여기 제가 자료 별도로 올려드릴게요. 그 다음에 이게 다른 걸로 바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방수 몰탈 방식이에요. 밑에 보면 이제 그 시트 방수라고 있는데요. 시트 방수도 나중에 물이 새고 그러면 누가 그 몰탈 다 뜯어내고 그 시트 다 뜯어내고 다시 공사하는 데가 어디가 있어요. 공사하다가 비 오면 그 사는 사람 어떻게 하라고. 그렇게 하지는 않죠. 왜냐하면 그걸 그대로 놓고 위에다가 오래산 방수를 해버리거든요. 그러니까 고분자 도막 방수를 해버리거든요. 그렇게 하면 시트 방수다, 현재 시트 방수기 때문에 시드 방송을 집어 넣어야죠. 하지만 공사는 그걸로 안 할 거잖아요. 그럼 그걸 안 할 거라고 계획을 세워놔야 되는 거죠. 그 부분의 이해가 바로 이거예요. 그 만들기, 그러니까 바탕만 만들고, 그리고 시공은 고분자 중앙 방수를 하겠다. 어느 동안. 그 일동, 그러니까 보통 그 우리가 그 계획을 세울 때 한 동이라도 옥상이 층으로 이루어진 데가 있어요. 그러니까 1호부 1, 2호는 20층까지 있고 또그 3, 4호는 18층까지만 있는 경우가 있죠. 그러면 옥상층이 다르잖아요. 그럼 그걸 공간적으로 구분이 가능하다라고 해석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여기는 그냥 1, 2호 라인만
이제 그 위에 전체 복사를 하겠다라고 이렇게 범위를 정해서 공사 범위를 정해 놓은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는 그 충당금을 그러면 이렇게 계획을 세워놨을 때 어떻게 쓸 거냐라고 했을 때 이제 여기에 대한 설명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계획을 세울 때 이제 앞으로 제가 이제 시간이 나면 그 장선 계획서를 제가 이렇게 단위별로 어떻게 장선 계획을 세울지에 대해서 우리 지금 본사 그 전산 시스템 안에 장선 계획, 그러니까 우리 협회에서 만들어 놓은 것보다 더 잘 만들어져 있거든요. 그냥 두 개 다 제가 만들었으니까. 그럼 그거를 더 잘 만들어서 우리 협회, 아니, 우리 그 본사 시스템에서 장선 계획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 프로그램을 가지고 어떻게 우리는 장선을 세울 것인지에 대해서 제가 한번 설명을 한번 드리려고 해요. 그때 기준으로 삼는 기준이 바로 이거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여러분은 장선 계획을 세워놔야 현장에서 어떤 그 혼란이 없어진다라는 거예요. 이거 보고 제가 설명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거는 제가 이게 지금 배포된 자료에 보니까 이게 지금 장기수선인데 이거는 아닌 게 들어가 있어서 근데 어차피 잘못 들어갔다 하더라도 좀 넣어놨으니까 설명을 드리면 이래요. 사업자 선정이층 그 곳이 21년 그러니까 이거는 23년께 나와 있죠. 그러니까 그때 당시는 좀 옛날이었나 보죠. 그러니까 여기 제가 이제 자문 들어온 거예요. 이렇게 해서 문제가 있으니 과태료 때리려고 합니다. 라고 하는데 괜찮습니까? 라고 자문 들어와서 그 자료인데요. 그러니까 이렇게 적격 심사를 했어요. 회의를 운영할 때는 회의록을 작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2018년 주택가격 선정 시 적격 심사 시 회의록을 작성하지 않고 그러니까 어떻든 회의를 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작성을 했는지 안 했는지도 모르겠고 한데 하여튼 확인할 수가 없어. 그리고 평가표에 이제 그 평가표라고 있는데 평가표라고는 있는데 그 평가표에 보니까 서명이 안 돼 있어. 누가 했는지 이름이 안 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어떻게 돼 있어요? 5명 이상 해야 되죠. 그 중에서 외부인 한 사람 들어와야죠. 이제 우리 입자 대표가 그 평가대상자라면. 자, 그런데 그러면 그 5명이 들어와서 5명 이상이 해야 돼요. 그러니까 7명이 하든 10명이 하든 상관없이 하여튼 5명은 돼야 돼. 5명이 하면 내가 했어요. 나는 점수를 얼마 줬어요. 라고 이렇게 딱 기재를 하고 밑에다가 서명을 해야 돼요. 내가 이렇게 누구가 이렇게 평가를 했다라고 써서 있어야 되는데 그거를 안 하고 그냥 거기다가 그 저기다가 그러니까 평가표에다가 그냥 2장만 여기는 이제 설명 보니까 뒤에 부정 설명 보니까 2장만 있었대요. 그러니까 2배에다가 체크만 하고 누구 서명도 없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적절하지 않다라고 해서 이걸 근거로 해서 과태료를 좀 때리겠다라고 해서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거 정도를 가지고 또 발견하는데 했는지 안 했는지가 불분명한 상황에서 과태료 떼준 건 좀 적절해 보이지 않습니다라고 이렇게 드렸는데 결과적으로는 과태료가 된 걸로 알아요. 이게 한두 개가 아니었던 것이었습니다. 또 한 가지를 이제 보면, 자, 공동주택관리법 29조 2항은 입자 대표와 관리처는 당선 계획을 3년마다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구독비용을 정하는 바에 따라 조정하여야 하며 수립 또는 조정된 장선 계획에 따라 조회수를 교체하여야 한다라고 하고 그다음에 그 장기선 충당금은 장선 계획에 따른다라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21년 3월 조정된 장선 계획에는 21년 주기가 도래한 계단 논술제, 배수로 및 매뉴얼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게 주기가 도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집행을 안 했다라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뭐 당연히 이거는 과태료 1,000만 원이죠. 제가 이제 국토부 직원들하고 이번에도 그런 걸 얘기할 기회가 있었는데요. 이 장기선 우리 협회라든가 또 그 입사 대표의 그 단체에서 나가서 국토부 사람들한테 뭐라고 얘기한다 그러면 또 우리 LH 그 감독관한테 뭐라고 얘기하나요? 아니 이 장선 계획이라는 게 이게 그 현실적으로 돌아가는 거 보면 전혀 계획대로 움직이지도 않고 그 다음에 계획대로 두고 하지도 않고 괜히 우리 어렵게만 한다. 근데 이거 빼야 된다. 말하고 이렇게 주장을 하니까 국토부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 그러면 지금 그 91년도, 90년도에 그 200만 원을 건설해놨다라는 거죠. 200만 원을 건설했으면 세 사람씩만 산다고 해도 그 600만 명이고, 아니 네 사람이 살면 600만, 아니 800만 명이잖아요. 그 800만이면 사람이 그 아파트 살고 있는데 그 아파트가 지금 어떻게든지 돌아간다라는 거죠. 이게 왜 그러냐 그러면 콘크리트는 한번 만들어 놓으면 200년 이상 가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안에 그 설치해 놓은 설비가 30년 이상 쓸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전기 설비, 승강기 설비, 뭐 각종 설비들이 30년 이상 못 써요. 그 전에 바꿔줘야 돼요. 그런데 어찌됐든 간에 지금 30년이 넘어가고 40년이 넘어가는데도 불구하고 공동주택이 지금 와그르르 무너지지 않고 이게 그 사람들이 못 살지 않고 그 설비가 문제가 돼도 다 문제 없이 돌아가고 있다라는 거죠. 기간이 지나서 30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유는 여러분이 그렇게도 못마땅해 하고 안 된다라고 하는 장기성 제도가 있기 때문에 돌아간다는 거예요. 앞으로 50년, 40년, 50년, 60년이 지나가는 동안 어찌됐든 그 상황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거는 그거는 장기수선 계획밖에 없다는 거예요. 장기수선 제도밖에. 지금 평촌, 분당, 그 일산 이거 있잖아요. 이게 지금 30년이 됐잖아요. 재건축을 해야 돼요. 그런데 그 저기 담당에 하는 그 국토부 담당자가 무슨 얘기를 하냐 그러면 이 지금 그 4대 신도시의 재건축 문제는 양자 역학까지 갔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어렵다라는 거예요. 이건 귀신도 모르고 하느님도 모르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지금 30년 되니까 재건축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말이 나온 게 뭐예요? 아, 이거는 한꺼번에 하면 200만, 그 600, 800만 명이나 되는 사람을 어디로 이주를 시킬 거며, 그리고 어떻게 그것도 공사할 거며, 그 많은 사람들이 그 재건축, 저기 비용을 어떻게 또 감당할 거며, 이런 거. 그러면, 좀 누가 얘기를 한대요. 그러면 저기를, 용적률을 지금 그 280% 정도로 했다고 하더라고요. 거기가. 그러면 500% 주면 될 거 아니요. 그래서 더 지은 걸로 분양해서 들어온 돈으로 그냥 재건축하면 될 거 아니요. 그러니까 옆에서 도로교통과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러면 지금에는 그 280%에 맞춰서 도로가 만들어져 있는데 500% 해가지고 사람이 배로 늘리면 그 도로는 어떻게 할 거며 또 난방은 어떻게 할 거며 전기는 어떻게 할 거며 이게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양성이 된대요. 그래서 지금 그 4대 신도시가 지금 그 재건축이 될까요? 근데 장기선 하면 어떻게든 돌아간대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계획을 세웠으면 반드시 그래야 돌아가니까. 그래서 계획대로 안 하면 천만 원 과태료를 때는 우리나라 법률 중에 그 뭔가를 해라 라고 해서 안 하면 지금 돌아가고 이렇게 들리나요? 네. 잘 들려요? 네. 갑자기 지금 화면이 그, 뭐야, 하지 않으면 안 돌아가니까 계획대로만 반드시 하도록 해서 그러니까 제가 이런 얘기 했었죠. 그러니까 뭔가를 하라고 해서 안 하는데 과태료를 바로 때리고 그를 엄격하게 천만 원씩 때리는 데는 아마 그러니까 그 국가가 국민들한테는 자기 의무보다는 부자기 의무를 많이 내리거든요. 무엇을 하지 마라. 하지 말라고 했는데 하면 과태료 때리는 것들이 거의 대부분이 뭔가를 해. 안 하면 과태료 때리는 경우가 참 드물거든요. 그런데 이 대표적인 하라고 해서 안 하는 과제들이 대표적인 규정이 바로 이 규정이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거 하나 살펴 볼까요? 그러니까 이자 대표인의 관리처나 관리비 사용료, 장기선 충당금을 이 법에 따른 용도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지는 않는다라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장기선 계획에 포함된 선 항목이 정화조 보수, 보수관 보수, 그 승강기 부품 교체 등 22년 소방 설비 교체 보수, 수관, 그 수방배관, 급탄관 등을 23년 급탄관 뭐 이런 것들을 그 수선 유지비 썼다는 거예요. 하여튼 여기에 있는 걸로 가만히 보세요. 사용 내용을 보면은 그 시설물이 있다면 73개 항목이 들어가는 항목들이잖아요. 그럼 자기가 계획이 있었겠죠. 그런데 자기는 충당금을 쓰지 않고 이걸 썼기 때문에 문제다라고 뭐야 해서 이제 과태료가 부과되는 그런 사례예요. 그러니까 당장 계획이 있으면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승강기 부품, 오수관 보수, 이제 경화조 뭐 이런 것들을 이렇게 쓰고 그 금액들이 써 있어요. 200만 원, 300만 원, 500만 원 이렇게 써 있는데 제가 여기서 이제 뒤에서 좀 더 말씀드리겠지만 이 정화조 보수 뭐라고 할 때 그냥 보수잖아요. 교체한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일반 그 시설 유지라는 측면으로 그 인식할 수 있도록 그 회계 처리를 하는 것이 좋아요. 내가 그렇게 쓸 수밖에 없는 사정이 있다면. 그런데 마치 장선 계획으로 해야 될 것 같은데 그 장선 그 수선 유지비로 쓰면 그러면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고 왜냐하면 이 문제가 그
지자체가 나가서 확인해 보니 이래서 떼는 게 아니고 입주민들 간의 분쟁으로 또 여기 지금 이 단지에 사는 제가 알기로는 그 관리 주체가 변경이 됐거든요. 그 변경이 되는 과정에서 그 이 주체가 했다가 저 주체가 했다가 또다시 주체로 이렇게 3년 사이에 이 교체가 3번이 이루어진 그런 단지인데요. 관리 주체도 문제를 삼았고 입주민을 통해서 입주민들도 그렇고 이거 이게 그 계획에 있는 걸 수원이 쓴 건 잘못된 거 아니냐라고 이민을 그 민원을 넣기 시작한 거예요. 일단적인 민원. 그래서 이제 문제가 돼서 같은 처벌을 받게 된 그런 사례들이거든요. 이제 또 하나의 사례를 볼까요? 이자 대표 관리처는 관리비 사용료 장선 충격 똑같은 내용이냐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포함된 순항목인 장선 계획이 포함된 순항목인 정화조 보수, 오수관 보수, 뭐 승강 이거 똑같은 내용인가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관리비 사용에도 문제다라는 내용인데 뭐였었죠? 이건데. 그리고 참, 여 뒤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제가 좀 이렇게 중간 좀 수정을 했는데, 안 맞는 부분이 좀 있네요. 여기서 나올 게 아닌데, 이게 내용이 이제 뭐냐 그러면, 예전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인천에서 그런 일이 있었죠. 그러니까, 1층에 사시는 세대가, 우리 단지는, 우리 단지는 지하가 있지만 승강기가 지하로 내려가지 않는다. 그런데 장기선 충당금 승강기를 교체한다는 이유로 이제 장기선 충당금을 부과하는 건 그거는 위법이다. 나는 승강기 타지도 않는데 무슨 놈의 그 승강기에 관련되어 있는 장기선 충당금 부과하냐? 장기선 부과할 때 우리 집은 승강기 부분에 대해서 공제를 하고 부과를 해라라고 이제 그 문제를 삼았고 그걸 가지고 이제 입주자 대표나 이제 관리 주체는 그거 아닙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는 법에는 그 뭐야 그 총 주택 공급 면적에 따라서 계산을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 부분이잖아요. 여기 이 부분이 지금 되어 있으니 그건 맞지 않습니다라고 그 세전 주택 공급 면적으로 하라고 되어 있잖아요. 여기 총 공급 면적으로 이렇게 나눠서 계산해서 이렇게 공사하라는 건데 이게 나누어서 뭐 평방미터 단가가 나오고 단가에다가 이제 세대 공급 면적으로 이렇게 곱해서 부과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어디가 있었냐 그러면 시행규칙 별표 1에 있었던 거죠. 별표 1에 제7호에 있었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그쪽 입주민을 대리권자인 그 변호사가 이걸 주장하고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은 법이 아니다. 내부 규정이다. 다시 말해서 법으로부터 이임받아서 제정한 시행령은 대통령령인 시행령은 일반적으로 헌법 이론에도 그러니까 우리 국민의 권리를 만들어주기도 하고 의무를 부여하기도 한다는 거죠. 의무를 면해주기도 하고. 그런데 시행규칙은 내부 규정이기 때문에 그런 걸로는 못한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법의 입법 권한이 있는 국회의 권한은 그러니까 상권 분리가 오직 맞지 않다라고 해서 시행 규칙으로는 국민의 권리와 의무를 만들지도 못하고 의무를 부여하지도 못한다고 하는 것이 다 아는 내용이죠. 그런데 이게 시행 규칙으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의무를 부여하는 것인데 시행 규칙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주민에게 의무를 가하는 것은 잘못됐다. 그러니 1층 세대가 주장한 내용은 맞다라고 해서 그런 판결이 있었을 거예요. 아마 들어보신 소장님도 계실 거예요. 이 판결이 나오자마자 난리가 났죠. 그러면 그게 맞다면, 그러니까 뭐 저는 가장 그런 거 모르죠. 이제. 근데 현실적으로 일어난 일들을 가지고 이제 난리가 난 거예요. 첫째는 뭐냐 그러면 승강기가 그렇다 그러면 그 30층에 사는 사람은 2층이나 5층이나 6층에 사는 사람보다 훨씬 더 많이 타지 않냐. 그럼 그 사람 더 탄 만큼 더 받아야 되는 거 아니냐. 그리고 한 집에 한 사람 사는 거, 두 사람 사는 거, 세 사람 다르지 않냐. 그럼 그것도 다 구분해야 되지 않냐. 그리고 사람마다 특성에 따라서 하루에 한 번 타는 사람도 있고 두 번 타는 사람도 있고 이거 다 채찍해가지고 부과해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까지 이제 항소심에서 다뤄져가지고 결국은 이제 그게 이의 없다라는 규정이 나서 그래서 이제 바꾼 거죠. 왜냐하면 시행령 31조로 이게 들어오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장기선 걔가 이게
그 시행 규칙에 있던 것이 시행령으로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그런 주장을 하면 안 돼요. 무조건 전체 금액을 주택 공급 면적으로 나눠야 된다. 여러분이 이제 시험을 보실 때, 그 주택할 시험을 볼 때 이 지금 식을 단단히 외우셨을 거예요. 근데 이게 정확한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여기 한번 그것 좀 설명해 보려고 하는 거예요. 왜냐면 부가 때문에 그렇죠. 장기선 계획 기간 중 수선비 총액이라고 하는 것은 입주 한때로부터 시작을 해서 내가 계획을 60년 동안 세웠다. 근데 계획 기간을 아예 안 정하면 안 되죠. 그러면은 계획기간 수선비 총액을 만들 수가 없잖아요. 지금 이 부분에 계획을. 왜냐하면 계획기간 수선비 총액이라는 것은 60년이라고 계획을 세웠다면 60년 동안 필요한 총액을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그럼 이렇게 얘기하니까 개념상으로 굉장히 간단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 계획기간 수선비 총액 어떻게 산출하세요? 모르긴 해도 제가 프로그램을 만들기 전에는 이렇게 들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이 내막도 잘 모르실 거예요. 왜냐하면 협회에서 최초로 만든 계획서에는 이렇게 돼 있어요. 지금으로부터 앞으로 몇 번 해야 될 그 기간 동안 앞으로 남아있는 계획 기간이 60년이다. 그럼 60년에 40년이 남아있다. 20년 지나가고. 그럼 그 40년 안에 내가 5년이다. 그러면 8번 해줘야, 아니, 5년씩이다. 주기 5년이다. 그러면 8번 해줘야 되잖아요. 40년이니까. 그러면 40번에 그 그러니까 40년에 8번이라 그러면 한 번 하는데 1억이 들어간다? 그럼 8번이니까 8억이잖아요. 그것을 총 다 합한 게 계획갱성 총액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 도색이 1억이다라고 해서 하나를 하고 그 다음에 뭐 변압기 뭐 이렇게 많잖아요. 그럼 그 기간을 40년 동안 몇 번 하게 했고 거기에 필요한 돈 이렇게 다 계산해서 산출한 금액이 계획갱성 총액이에요. 그럼 자 이거는 언제부터 한 거예요? 현재 시점에서부터 한 거예요. 그러면 이미 지나간 기간은 어떻게 됐나요? 그러면 이미 지나간 기간도 포함해야죠. 왜냐하면 계획 기간 중 선비총이거든요. 그러니까 처음 시작한 때로부터 시작해서 종료할 때까지거든요. 이걸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하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각자 이제 그 장기성 프로그램을 만드는 회사마다 여러 가지 종류들, 그러니까 이런 걸 체킹을 해보셔야 돼요. 그럼 우리 회사에서 만들었다고 하는, 제가 만들었다고 하는 장기성 프로그램이나 주택관리사협회에서 만들었다고 장기성 프로그램은 어떻게 되어 있냐 그러면 맨 먼저 장기성 그 프로그램을 맨 처음 사용을 할 때는 어떻게 했냐, 그때가 보통 우리 그 프로그램 시작할 때가 되면 2016년이었거든요. 그럼 2017년도부터 내가 사용을 했다. 그러면 입주 한때로부터 시작을 해서 2017년대까지 사용한 총액을 입력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총액을 입력하도록 하고, 그럼 그게 한 5억을 썼다고 합시다. 그리고 내가 이제 그 2017년도 계획을 세워봤더니 미래에 필요한 금액은 80억이야. 그 이제까지 사용한 그 5억이고 80억이면 85억이 계획관 육성비 총액이 되겠죠. 이제 그런 방식으로 그 앞에 지나간 기간을 이제 그 산입을 해주는 거죠. 사용한 금액과 앞으로 필요한 금액을 합하면 그럼 60년간 총액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것도 계획 안에 제대로 이 문제로 이 과태료 처분 대상이 되는 단지가 있기 때문에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주택 공급 면적은 이제 그 이걸로 인해서 이제 그 1층이나 2층에 상관없이 그리고 또 1층이나 50층에 사는 사람이나 병또 놔두고 10명이 살든 20명이 살든 면적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똑같이 그 부과되는 것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그 우리는 그 식이 있잖아요. 그 식을 가지고 그럼 어떻게 부과하냐 하는 내용이에요. 이거는 제가 이거는 그 여러분이 이제 이걸 가지고 계산해서 부과하는 단가를 만드는데 관리 기업을 개정을 할 때 어떻게 쓰면 좋겠는지, 우리는 이 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 계획경 수선비 총액이 만들어졌으면 그 계획경 수선비 총액을 가지고 어떻게 나눠서 주민들로부터 걷어들이냐 하는 것은 이 식을 가지고 걷어들이는데, 이 식을 적용할 때는 반드시 우리 시행령에 보면 이렇게 돼 있거든요. 얼마만큼은 적립을 해야 내야 되냐라는 기준은 적립률로 정하도록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금액만큼이 어느 시점에 들어와 있어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식을 가지고 하잖아요. 이 식으로 계산하려면 발표하기 어떻게 정해놔야 되느냐. 그걸 한번 보자는 거죠. 여러분이 정할 때 이미 지나간 기간이 있죠. 회계감사 가서 회계감사를 해요. 회계감사를 할 때 두 가지로 답을 할 수가 있어요. 과소 부가다, 과소 적립이다라는 말을 하거든요. 과소 부가는 지금 현재 부과하고 있는 금액이 그 너무 적게 부과하고 있는 거예요. 그건 무슨 얘기냐면 이걸 가지고 기분 좀 삼아볼게요. 2001년에 그러니까 2000년도에 입주한 아파트라고 하면 2001년부터 부과하겠죠. 그러면 2001년도부터 시작을 해서 23년까지 이미 지나간 기간이죠.
이 시장 지나간 기간 동안 그 15%를 그러니까 이 말이 뭐냐 그러면 이게 60년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60년 동안 걷어들일 건데 2001년도로부터 2023년까지 15%라는 얘기는 23년간 15%니까 만약에 계획기간 구성되어 60년 동안 필요한 총액이 입주한 때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그 계획기간 60년 한 그때까지 필요한 총액이 100억이다라고 하면 그러면 15%면 15억을 이때까지 그러니까 23년 12월까지 모아놔라라는 개념이에요. 여기서 모아놔라라는 개념은 잔액이 아니에요. 사용한 금액을 포함한 그러니까 사용한 금액과 잔액을 포함한 금액이 15%가 되면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여기는 한번 봐봅시다. 여기로 한번 봐볼게요.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35%에서 50%면 20%잖아요. 이 20%를 그 31년부터 40년까지 10년간 그 25%를 그러니까 20%죠. 20%를 걷어놔야 된다고 하는 얘기는 그러면 이게 금액이 100억이다라고 하면 그 10억이니까 20억을 걷어놔야 된다는 거죠. 10%니까. 아니 20%니까 아니 20%니까 20억을 걷어놔야 되는 거죠. 그러면 1년에 2억씩 걷으면 그러면 20%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때는 만약에 2031년에 2억이 넘지 않게 부과를 하고 있으면 과소부과라고 얘기해요. 그럼 과소적립은 뭘까? 과소적립은 그 2002년도부터 23년까지 15%인 그러니까 100억 중에 15%인 15억을 걷어놓지 않으면 모자라면 그러면 과소 적립이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단지를 한번 가보세요. 그러면 뭐 2002년부터 2010년까지 4%, 아니 5%, 2020년부터 2030년까지 뭐 이런 식으로 정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정해놓고 보면 내가 거기에 맞춰서 부과를 안 했으면 다 모자라요. 물론 사용한 건 포함한다고 해도 모자라요. 그래서 문제가 되는 게 어쩌면 여러분은 그래서 현 시점에서 이걸 과소 적립이나 과소 부과를 면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하는 것을 한번 제안을 해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미 지나간 기간은 내가 과거에 가가지고 다시 거둘 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지나간 기간, 그러니까 2001년도 시작해서 2023년 이미 기간 지나가 버렸으니까 그때까지 사용한 금액과 잔액이 나올 거예요. 그게 두 개를 합해봤더니 10억이더라. 그럼 여기다 10억이라고 써놓으면 돼요. 10%라고 쓰면 돼요. 전체가 100억이니까. 이미 지나간 게 고정이 되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근데 그렇게 10억이라고 딱 떨어지지는 않겠죠. 근데 여기에 지 단위가 그러니까 15점 몇만 몇 그러니까 그 4개 단위까지 표시할 수 있도록 우리 협회 것도 그렇게 되어 있고 우리 그 본사 그 프로그램에도 4단위까지 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4단위까지 쓰시면 돼요. 거기까지는 고정이 되어 있어요. 그럼 지금은 24년부터 30년까지 주로 저 같은 데는 3년으로 정하겠어요. 이 기간. 이 기간은 지금 현재 내가 부과해야 될 기간이에요. 지금 현재 여기서는 이제 잘못 부과하면 이제 과소부과 이런 말이 나오겠죠. 그러면 여기서는 지금 현재 이 퍼센트를 정할 때 내가 1년에 부과하고 있는 금액이 있어요. 얼마나? 지금 현재 100원씩 부과하고 있어. 그러면 1년에 그 전체 100원씩 부과하고 전체 들어오는 금액이 1000만 원이야. 그러면 1년에 들어오니까 1억 2천이잖아요. 1000만 원씩 들어오고 있으면. 그러면 1억 2천에 해당되는 퍼센트를 10개를 합해서 여기다 정해야죠. 그러면 내가 문제가 없죠. 이게 여기는 10개가 아니죠. 2024년 이렇게 6년간이네요. 6년간, 7년간이네. 그러니까 7년을, 그러니까 현재 부가에서 들어오는 돈 있죠. 거기에다가 들어오는 돈에다가 이익에서 넘어오는 돈 있죠. 이자에서 넘어온 돈을 포함해서 그 1년에 들어온 금액 있죠. 그러니까 제가 여기 이 구간 이제 설명 쉽게 하기 위해서 1년에 2억씩 걷어들이면 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부가에서 들어온 돈이 1억 5천이고 이익에서 넘어온 돈, 그 다음에 이자에서 넘어온 돈까지 합하니까 2억이 돼요. 부가에서 1억 5천 들어오고 나머지에서 1억 들어오고 그러면 2억이 되잖아요. 그러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꼭 부가해서 2억이 돼야 되는 게 아니에요. 다른 데서 들어온 것까지를 포함해서 2억이 되면 되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되니까 여기서도 그걸 정하실 때 그러니까 이게 몇 프로로 할 것이냐 하는 것은 여기에는 틀리면 안 되죠. 그럼 잘못 부과한 곳에서 500만 이하가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걸 정하실 때 이 관리계약이 정할 때는 무조건 그러니까 내가 지금 관리계약은 2025년에 내가 관리계약 개정할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2001년부터 25년까지는 사용한 금액과 잔액을 그 계산 전체 금액을 계산해서 몇 프로가 해당되는지 쓰면 되고 그 다음부터는 여기서부터는 그
왜 앞으로 지금 현재로부터 시작해서 앞으로 미래의 일정 기간만을 몇 프로로 정하실 것인지를 여기다가 퍼센트로 쓰시면 계산해서 여기다 그냥 나머지 뒤에는 나도 모르죠. 뭐 내가 그때까지 근무할지도 모르겠고 또 이때 갔는데 내가 계속 근무해. 그럼 그때 가서 또 쪼개가지고 이 시점에 맞도록 정하면 되고 그렇게 해서 이렇게 그 관리계획을 정하면 되겠다. 근데 이 뒷부분은 그 먼 시대는 그냥 알아서 그냥 적절하게 그냥 준비해 놓으면 돼요. 여기까지 걱정할 필요는 없는 것 같고 현재 이때 이 시점 지금 이번에 그러니까 이 시점을 잘 정해놔라. 반드시 현재 시점 부과되고 있는 시점은 두 번째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앞부분 그러니까 관리계획을 계속 할 때마다 지나간 기간은 무조건 첫 단계로 묶어라. 그리고 그거는 현재 남아있는 금액과 사용한 금액을 합산해서 전체 장점 계획서에 나와 있는 전체 금액이 몇 프로인지를 여기다가 이렇게 쓰고 현재 시점에서는 현재 시점으로부터 미래 언제까지 내가 적정한 그 기간을 정하고 그거는 내가 부가해서 거둬들일 돈만큼을 퍼센트를 정해놔라. 그러면 여러분 절대 문제되지 않는다라는 거. 제가 이런 거 하나 말씀드렸고요. 그다음에 이거 읽어보면 그 입사 대표이사 관리 주체는 장기적 계획을 3년마다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에 이를 보통 교육을 정하는 바에 따라 조정하여야 하나 뭐 이렇게 돼 있잖아요. 조정한다. 이것도 조정된 장점에 의하면 뭐 19년 예비는 39년에 이게 무슨 얘기냐 그러면요. 이제 여러분이 혜택가라든가 아니면은 돈을 주고 장점 계획서를 마련해 왔는데 문제는 그 계획서 안에 최종 수선 연도라고 표시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이게 좀 설명하기가 좀 상당히 복잡한데요. 제가 우리 회사 그 장선 계획서를 한번 실행 시간을 좀 해보죠. 화면에 좀 보이시죠? 제가 지금 이거 왜안 보이지? 이게 지금 저희 단지에서 쓰고 있는 우리 본사 그 아파트 관리 하나로라는 프로그램인데요. 여기에 들어가서 보면 시설 관리에 장점 계획이라는 게 있고 여기에 들어가면 제가 이렇게 만들어 놓은 우리 단지 거 지금 이번에 조정하는 건데 그거 만들고 있는데 보면 여기 수선 항목 관리에서 보면 최종 수선 연도라고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이렇게 여기 보면 그러니까 뭐야 이렇게 만들 때 우리는 이게 선택을 하면 공대 동업관사 그다음에 이렇게 최종 수선 연도가 언제냐라고 봐요. 왜냐면 최종 수선 연도로부터 이해가 20년이라고 됐잖아요. 그러면 이 21년으로부터 41년, 61년 이렇게 나가는 것이거든요. 최종 수선 연도 중에. 그런데 이 최종 수선 연도를 이렇게 정해놨는데 이게 앞으로 우리 아파트가 여기 제가 근무하고 있는 단지는 22년에 입주한 아파트니까 이렇게 떠요. 그런데 만약에 이게 90년도에 입주한 아파트다. 그러면 20년이 후가 언제예요? 20년, 90년이면 2010년이 20년이잖아. 그러면 이미 한 번 한 것으로 치고 여기에 뭐라고 나오냐면 2010년이라고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2010년이라고 최종 수선했다. 20년이 지나버렸으니까. 한 번 했을 것으로 보는 거예요. 우리 협회 프로그램도 그렇고 기타 어떤 회사들도 다 똑같아요. 왜냐하면 수선을 언제 했는지 잘 모르니까 무조건 그런 식으로 잡아서 들어와요. 그런데 여기에다가 잘못해가지고 21년이라고 이렇게 해놨는데 21년 시즌을 수준한 여기는 입주한 아파트니까 뭐 이렇게는 이런데 그 21년에 하지도 않았는데 21년이라고 이렇게 써서 장점 계획서에서 프린트를 해서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만들어 놓으니까 21년에 그럼 했어? 계획서에 나와 있어요. 했어? 근데 안 한 거야. 이게 이거 만들 때 여러분이 계획서를 이렇게 보고서를 가지고 오잖아요. 어. 이게 지금 본사 지금 그 프로그램이고 이게 좀 시간이 좀 걸리네요. 이제 인쇄하는 거는 제가 한번 실행하면 신경 나갔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그 이렇게 이제 프로그램에 인쇄돼서 이렇게 나오거든요. 근데 여기 보면 최종 수는 21년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이게 지금 장전 계획서가 프린트에서 나오는 모습이거든요. 이렇게 했는데 여기에 이렇게 나오니까 너 이날 보수했다라고 하니까 감사관이 딱 보니까 보수했다고 됐네. 그럼 이거 했는지 없는지 한번 보여주세요라고 할 거 아니에요. 그다음에 장기선 충당금 나갔나 안 나갔나 볼 거 아니에요.
그런데 당선 충당금은 나가지도 않았는데 여기는 최종 수선 연도가 22년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계획대로 안 한 거죠. 계획에는 22년 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 문제가 돼요. 바로 그 문제가 터진 거예요. 이걸 누가 잡아냈느냐? 지자체에서 감사관이 잡아낸 게 아니라 그 단지에 살고 있는 이런 내용까지 알아낼 정도의 사람이라면 누구예요? 아마도 관리소장이었겠죠. 다른 단지에서 누구한테 교육을 받았겠죠. 그렇게 받고 보니 이게 문제가 있더라는 거죠. 근데 그걸 찾아내가지고 지금 지적상 그 계획대로 안 했으니 과태료 1,000만 원대다 해서 과태료 1,000만 원 받고 그런 사례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계획서를 가서 한번 보세요. 계획서는 시스템 안에 들어가 있는 게 계획서가 아니라 프린트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게 계획서예요. 거기에 입주자, 아니, 그 입주자 대표의 사인을 받은 그 계획서 안에 수선 예정연도라고 표시되어 있는 것에 과연 내가 했는지 안 했는지를 보시라는 거예요. 이게 잘못되어 있으면 조정을 해서 이제 맞춰줘야 돼요. 그런 내용이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 어디가 버렸지? 제가 좀 잘못 옮겨가지고 잘못 좀 punta는데 지난번에 제가 공유 부분 저기를 강의를 한번 했었거든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제가 이제 간접적으로 이제 했던 내용의 이제 저기예요. 사례들이에요. 이제 판결에서 전이냐 공유냐 위층 세대에서 물이 샜을 때 도대체 판결이 어떻게 나고 있는지 그리고 내가 관리 규약에 따라 전이냐 공유를 어떻게 정리해 놓는 것이 나한테 유리할 거냐라는 것에 대해서 좀 설명을 지난번에 제가 드렸는데 어떤 게 나한테 유리할 거냐라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을 안 드린 것 같아요. 그래서 가져왔고 뒤에 사례는 다음 시간에 할게요. 이미 한 시간이 됐기 때문에. 지금 서울시의 관리 규약에 보면 전유냐 공유냐의 범위에 대해서 이런 그림이 되어 있어요. 이렇게 그림이 되어 있고 여기에 보면 녹색 부분으로 되어 있는 이게 난방배관의 이게 전용이라는 거예요. 난방배관 전용이다. 이거 잠깐만요. 이게 지금 관리규약에 나와 있는 서울시에서 정하고 있는 관리규약에 나오는 이 그림이에요. 근데 이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이제 공용이라는 거죠. 그러면 난방배관에 이렇게 세대로 들어와 있는 이 세대 계량기 전까지 있잖아요. 계량기 전까지는 이제 공용이다 이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런데 많은 단지가 전용이냐 공용이냐고 할 때 그럴 때 이렇게 안 하고 이 배관은 관리사무소에서 이게 세대 안에 있는 배관이잖아요. 지금 이쪽 부분이 이 배관이 세대 안에 있는 배관이니까 실제로 관리가 돼요? 안 되잖아요. 근데 여기서 터져가지고 아랫세대로 흐르면 그거는 이 집의 문제가 아니라 이 아랫세대가 벽지가 뭐가 다 녹아오고 뭐 그냥 소파가 뭐가 다 망가졌다고 할 때 여기에 있는 게 공용이면 당연히 관리사무소에서 유지관리를 잘못했다는 얘기로 책임을 져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소장님들이 어떻게 이거를 관리적으로 정하고 싶어 하느냐 그러면 이렇게 정하고 싶어 해요. 그러니까 입상배관이 있고 이 녹색색으로 되어 있는 이 부분 있잖아요. 그러니까 입상배관에서 분기되는 이 부분부터 전용으로 하자라고 하는 경우가 많죠. 혹은 이쪽 분기가 돼서 들어왔고 세대 안에 들어오는 그 공간부터 이 전용으로 하자 이렇게 정해놓은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나중에 판결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판결에 있어서 판결이 혼란스러워. 이렇게 내가 지금 이렇게 지금 현재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정해 놓았다 하더라도 이렇게 지금 전용이 이 분기배관 그러니까 입상배관에서 분기되는 이 부분까지를 전용이라고 규정을 해 놨다 하더라도 그걸 인정하지 않고 여기까지 이 계량기까지 그러니까 여기 난방 분기점에 하는 계량기 있잖아요. 여기까지는 그냥 공용으로 그냥 인정하는 사례들이 많아요. 저는 근데 이게 내가 이렇게 정해놓고 판결은 문제가 돼가지고 입주민이 계속 우겨대가지고 이게 판결이 났는데 이거 공용이라고 인정을 해버리네 이걸 전용이라고 나는 표시해놨는데 그러면 여러분이 처분하기가 곤란해요. 아니 관리 규약에는 전용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거를 물어줘야 된다. 그리고 내가 유지관리를 잘못해서 그렇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가 되면 영 곤란한 일들이 발생하니까 보통 이렇게 물 새면 뭘로 처리를 하나요? 그래 관리자입니다. 이 분기되는 이 시점부터 여기서 그러니까 이렇게 정해 놓으면 여기에서 물새가 이렇게 하면 다 뭘로 처리돼요? 난
보험을 하잖아요. 영업배상보험으로. 그러니까 여러분이 구태여 이 안에 있는 배관을 전용으로 한다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그냥 여기서 셌으면 그러네 여기 셌네 그냥 보험 처리해버리는 게 낫다는 거예요. 괜히 복잡하게 여기를 뭐 전용이네 전용으로 만들어 놓고 그냥 혼란스럽게 하시지 말고 그럼 여기가 전용이라고 되어 있는데 무조건 해달라고 그랬고 그 보험 처리해주고 막 이러면 또 입주민이 거기 왜 전용이라고 해놓고 네 마음대로 보험 처리해줘 이렇게 하면 또 곤란하잖아요. 이게 차라리 이런 식으로 정해놓고 차라리 이 공용이라고 처음부터 돼 있으니까 여기서 세서 안 세서 문제 있으면 보험 처리 해주는 게 훨씬 여러분이 일하기가 편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권장하고 싶은 게 관리적으로 정하실 때 절대 딴소리 하지 말고 입상 배관으로부터 분기돼서 그 세대 계량기까지는 공용으로 한다. 혹은 난방 같은 경우는 지역 난방 같은 경우는 그 계량기까지 이래 보면 세대 안에 있는 배관들이 있잖아요. 세대 안에 배관까지를 공용으로 해버리는 게 그렇게 정하면 안 되고 그러니까 입상 배관부터 시작을 해서 그 세대 내 분기관까지는 공용으로 한다. 이렇게 정해놓은 게 좋겠죠. 그렇게 해놓으면 이런 그 공용이냐 전용이냐를 가지고 입주민과 이제 싸울 일은 별로 없을 거다. 그리고 괜히 또 보험도 안 처리해주겠다 그러면 그 소장이 그 입주민의 협조적이지 않다는 이유로 되게 괴롭히는 경우가 많으니까 가능하다면 여러분은 그냥 분기배관까지 분기 배관까지는 이게 왜냐하면 판례도 분기 배관까지는 이제 그 공용으로 보는 경우가 많거든요. 관계가 어떻게 해놨던지 간에.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만약에 이렇게 돼 있다 그러면 소송을 가면 여러분이 이제 이런 식으로 만약에 정해놨다 그러면 소송할 때 판사들 아니 변호사들 잘 선임하면 물론 이길 수 있어요. 근데 좀 어려운 부분이 많고 주민과 끊임없이 싸워야 되니까 저는 가능하면 그냥 그 여기까지를 이제 하는 전용으로 하는 식으로 이렇게 관리계약을 정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좀 여름껏 한다고 또그 분기 배관부터 이렇게 세대 내에 있는 모든 배관은 전용으로 한다 뭐 이런 식으로 많이 정하는데요. 적절하긴 한데 현실적으로는 좀 어려움이 많더라라는 점 좀 인지하시고 관리계약 개정할 때 그런 부분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오늘은 여기까지 할 거고요. 1시간 다 했으니까 또 뭐 궁금한 점이 있으면 이제 마이크 풀고 해주시면 제가 답변을 드릴게요. 아니면 이제 채팅으로 하셔도 되고요. 다음에는 그래서 지금 이 뒤에 나오는 부분이 있잖아요. 뒤에 나오는 이 부분들을 이제 그 환경에서 어떻게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요. 다음번 그 강의 때그 전용이냐 공용이냐 하는 사례들 있는데 이번에 저기에서 제가 가지고 오질 않아가지고 최정황 소장님 좀 문제된 거 있거든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놨더라면 지금 이게 해결 나가는데 그러니까 그렇게 실제로 글 썼더라도 회계 처리할 때 그 문구를 그렇게 쓰지 말고 이렇게 썼더라면 한 아쉬움이 제가 많이 있었거든요. 똑같은 네네. 회계 처리 그 순항 그 내용을 그 문구를 이렇게 썼더라면 빠져나올 수 있는 길이 많이 있었는데라는 아쉬움이 있어서 그 네. 관련돼 있는 그 부분을 제가 다음에는 올려서 이런 것들은 이런 방식으로 회계 처리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안내를 해드리고 싶어요. 그걸 오늘 하려고 했는데 제가 지금 이 파일을 잘못 가지고 와가지고 오늘 못했네요. 다음 주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마이크를 끄시고 말씀해 주세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이 강의는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계속해서 할 거니까요. 제가 좀 힘들더라도 계속 할 거니까 많이 좀 참여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예.